예, 지금부터는 이제 시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 대목에서는 이백과 보드레를 들어서 한 시대 또는 한 문명권 시의 전범을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음 대목에서는 도연명 카비르 위백규를 들어서 그 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은 그런 혁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8세기 중국의 이백과 19세기 불국의 보드레르는 세계 서성시의 역사에 높이 서선 두 거봉이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시에 두 가지 높이 평가되는 전범이 하나는 당시고 하나는 상징주의시입니다. 각기 그것을 창설하고 주도한 사람이 이백과 보드레르다 하겠어요. 이백은 당시를, 보드레르서는 상징주의시를 선도해 앞서서 이렇게 널리 영향을 끼쳤고 두고 칭송받습니다. 이 두 시인을 비교해 고찰하면 세계 문학사의 흐름을 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대뜸 해야 되는데 이백 따로 보드레르 따로 끝없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크게 휘어잡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백을 알면 보드레를 모르고 보드레를 알면 이백을 모르고 하나만 공부하고 둘 다 공부하지 않은 것이 또 큰 폐단입니다. 난 늘 지식의 균형이란 말을 중요시해요. 알려면 하나 특별히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게 아니고 지식의 균형을 이루어야 사리를 제대로 판단한다 하는 걸 중요시해요. 내가 이백에 대해서 남보다 더 아는 거나 보드레에 대해서 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전문가가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적당히 알고 적당히 무식하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무식한 정도가 이백에 관한 것이나 보드레에 관한 것이 균등하다. 이런 사람은 또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당히 알아야 되고 또 적당히 무식해야 돼요. 근데 이백과 보드레는 모범생으로 살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조금 개망난이거나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일탈을 일삼아 문제아로 지목됐습니다. 훌륭한 인품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통념을 뒤집을 뿐 아니라 뒤집는 정도를 건너서 야유했어요. 이백이나 보드레의 일탈을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학의 집에서 벗어나 진실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용기입니다. 사회학이란 뭡니까? 권력과 금력, 이 두 가지 힘을 휘둘러서 사람이 진실하게 생각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회학입니다.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 두 시인은 분투해서 그런 창조의 세계를 보여줄 겁니다. 이백의 시대는 천자를 정점으로 한 그런 권력자의 황포가, 위계 질서가 횡포를 자아내고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했어요. 이에 맞서서 이백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투보가 이백이라는 시에서 말했죠.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그때는 무슨 차에 오르는데 배 타고 왕래했어요. 자기는 술 속의 신선이라 했다. 천지와 호래 불상선하고 자청 신시 주중선이다. 천자가 부르면 감지덕지에서 오르는데 그래도 배에 오르지 않고 배를 보내 타고 오라니까 가지 않고 자기는 술을 마시기를 임수하는 술 가운데 있는 신선이다. 천상의 신선이 내려온 거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한가하며 산중문답이라서 했더니 앞에 경정산하고 비슷한 시죠. 소위부도 심자 하나고 사람 별다른 천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변류천재 비인간이라 이런 소리나 하고 지냈어요. 이것이 놀라운 감동을 주어서 한 시대를, 한 문명 전체를 만들었어요. 보드렐은 금력의 가치를 단위로하는 사회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절규했습니다. 약간의 유산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또 자기 어머니는 또 일찍 개가해 가버리고 뭐 그냥 개차반 문자로 지냈어요. 술이나 먹고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자누 디바레라는 흑인 여성하고 동거 생활하면서 흑인을 베니스 나르 그 검은 비너스다고 칭송하고 고통사랑 치르겠어요. 나는 안다. 고통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존귀해. 지상이나 지옥에 속한 것들은 끼어지 못한다. 주세크 라들레하의 노블레스 유니크. 유니크란 단 하나, 다른 건 없어요. 고상한 거는 이 고통이라는 놈 하나밖에 없다. 우는 모드공 자메 라테하의 앙페르. 라테르 땅이고 앙페르 지옥입니다. 지상이나 지옥에 속하는 것들은 그런 천박한 무리들은 르 모드고 모드라는 단어는 타동사일 때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씹는다는 뜻인데 자동사는 끼어든다, 모여든다는 뜻이. 그런 놈들을 천박한 놈들은 근처 오지 마라.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 그 놈들은 말도 안 된다. 고통이야말로 오직 그것만 고귀하다. 울분을 되씹고 있지 않고 미지의 바닥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오 퐁드 랭권류 우 토베 드 누보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서 끝없는 모색하는 내면의 여행을 했습니다. 매우 끈덕지게 생각했고 악의 꽃들이라는 큰 시집을 일시에 출판했어요. 우리나라 요새 시집 봐요. 십몇 편 안 들었어요. 그런 걸 또 원래 내고 내년에 또 내요. 보드를 다 모아서 악의 꽃들은 큰 시집을 일시에 출판했어요. 그런 보드레도 상당하지만 그걸 출판해주고 그걸 읽는 사람들도 훌륭해요. 그리고 많은 젊은 시인들이 보드레를 따라서 기꺼이 그 문화생이 됐어요. 그 시가 일시를 풍미해서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일대에 새로운 시를 선도했어요. 이백이 선도한 당시는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당나라의 자랑거리로 부각되었어요. 이백은 개차반이고 천자를 우습게 여겼는데 천자의 위엄을 한건 변하는 대제국 당나라 그것을 장식하는데 당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당시를 보고 모든 오랑캐가 다 감복해서 천자를 우러도록 만들었어요. 참말로 시작과 끝이 아주 다르죠. 제국의 위엄을 널리 아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나라는 지배력이 엄청나 두렵기만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위대하다고 고결하다고 여기도록 하는데 당시가 가장 큰 구실했어요. 당나라가 뭐 장안이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는가 사람들은 가보지 못하죠. 소문만 듣죠. 그러나 당신은 글로 적은 걸 얻어보고 이거 읽어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권력 횡포를 거부하고 이룩한 권력에 한가한 순수한 청년물이 어이없게도 악의 근원인 권력의 횡포를 엄청난 규모로 세탁하고 합리화해주는 구실을 했어요. 자,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그 책임을 이백에 물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원래 그래 돌아가는 법이죠. 이백이 개판을 치를 덜 했으면 당나라가 덜 위대할 뻔했어요. 보드레르 그 후계자는 저주받을 시인이라고 레포에트 모디라고 해요. 레포에트 모디라는 건 베르네르가 쓴 책의 제목인데 일반적인 명사예요. 저주받을 시인, 세상에 버림받고 규범을 따르지 않고 인간 망령이고 그런 알아주지 않고 저주받을 시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사회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금력의 횡포에 맞서서
고결한 가치를 옹호하는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시가 팔리지 않고 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지었어요. 스스로 의식하지 않은 다른 일면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백이 당나라를 빈댄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불국을 포함한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 거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 그 더러운 손, 피 묻은 손을 은폐하고 존경마다 마땅하다고 거짓말로 분장하기 위해서 저주받을 시인들의 시, 낭만주의 음악, 인상파 그림을 이용했어요. 상징주의 시, 낭만주의 음악, 인상파 그림을 보고 야, 서양은 위대하다 해서 그 더러운 손, 피 묻은 손을 다 감추게 하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징주의 시는 원문을 읽어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두에 나서서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낭만주의 음악이나 인상파 그림이 더 앞서서 작용했어요. 그러나 음악 읽고 그림을 보는 사람이 더 깊이 공부해서 낭만주의 시를 읽으면 이거 참 끔뻑 죽었어요. 프랑스 직접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가령 월남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징주의 시를 다 원문으로 공부했어요. 그 충격과 감동은 참 감당하기 어렸을 것 같아요. 그걸 번역을 통해서 읽고 대강 아는 사람들은 그 충격이 덜하죠. 더러운 권위주의를 은폐하기 위해 고결한 예술을 이용하는 술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줄곧 통용됩니다. 이게 더러운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은 일종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그렇게 상징주의 저주받을 시인들의 시인은 이용당했어요. 이 두 개의 엄청난 사건은 매우 비슷한데 앞에 것보다 뒤에 게 훨씬 규모가 커요. 앞에 거는 동아시아 안에서만 일어났고 뒤에 것은 세계적인 범위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백도 나쁜 놈이고 보드레르 나쁜 놈이라 할 수 없어요. 이백과 보드레르의 해설 정말 우리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 감동을 받아 마땅한데 그 놈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문학사는 이백을 본떠다가 19세기까지는 다 이백을 본떴어요. 이백까지 좋은 시를 쓰려고 한시를 쓰라고 했어요. 이백을 본떠니 좀 힘드니까 두부를 본떠요. 이백은 그냥 자연스럽게 천인무봉으로 나왔는데 두부는 고심참당에 생각하고 다시 고쳐 쓰고 이래 하니까 이백을 직접 본수를 쓰고 두부라도 본떠려고 애를 썼어요. 나라에서도 두시를 많이 해서 두시 은혜를 내고 이백같이 나쁜 놈 되지 말고 두부처럼 충성스러워라 하는 게 그게 작용하죠. 그러다가 이제 보드레를 본떠는 시대를 넘었어요. 이백을 본떠는 데는 이백을 직접 읽고 본떠는데 보드레를 본떠는 요건 좀 불량하게 돼요. 일본 사람이 번역해 주는 걸 보고 보드레를 진상을 모르고 허상을 하니까 존경해야 될 이유는 모르면서 엉터리로 존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계명대학 시절에 자주 만났던 대구의 박훈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말 보드레르적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작품은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보드레르에 이런 시가 있어요. 네, 자기가 보드레르 비슷하지만 보드레르 작품의 진상을 못 보니까 참 답답해요. 나도 고등학교 때 보드레르 시 번역판을 보고 세상에 이따운 시를 훌륭하다고 하는 놈들이 어디 있나?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붕괴를 했어요.
원문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200을 본토제하는 것은 동시아 전역의 지표였습니다. 그것이 중세입니다. 보드레를 따르는 풍조는 세계 전체를 휩쓰게 됐습니다. 이것은 근대입니다. 사실 설명을 이렇게 해야 문학사가 할 일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할 일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중세나 근대는 문명권의 중심부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차등론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200을 넘어서야 되고 보드레를 넘어서야 합니다. 차등론은 부당하고 대등론은 타당하다. 이런 원론적 의미가 이야기가 의미가 없지만 일단 해둡니다. 문명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무수히 많은 무명치가 들풀처럼 일어나서 200과 보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만 우선 말할 수 있어요. 200보다 더 위대하고 보드보다 더 개차반이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영웅 자체가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민초들에 의해서 넘어서야 된다. 수많은 무명씨가 들불처럼 일어나 들풀처럼 들풀이라고 해야 될지 들불이라 해야 될지 다 좋아요. 들풀이기도 하고 들불처럼 일어나 200과 보드레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말하기를 하고 200을 넘어선 우리 한시인 위백교가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이미 우리 선인들은 넘어섰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인들은 보드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선인들이 한 일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선생님이 저 예전에 내신 책에 독일의 클라분트라는 사람을 세계문학사에서 200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 때 200이 문학사의 전상이라고. 그게 조선시대는 두보 시를 높이 평가하고 독일 사람은 아니 전 세계 사람 다 우리도 200. 옛날에 200을 높이 펴는데 이제 200은 두 가지 점에서 조금 경원시했어요. 경원시 존경하면서 멀리하는 경원은 첫째 200처럼 그렇게 생애지지가 될 수 없으니까 두부처럼 근면 노래 가자. 근면한 노래 가자. 200처럼 하려고 하면 노력 안 하고 아유 내 재주가 없어 그만둔다 이렇게 해주고 너 두부처럼 근면하면 된다. 두 번째 200은 임금을 우습게 여기니까 임금을 하고 우국 충정을 하는 두보를 본받아야 된다. 나라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200은 완전히 도가적인 계풍이죠. 두보는 육아죠. 그러니까 육아를 따라주지 도가를 언제나 위험시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이단이라고 우리는 기독교적 개념에 이단이라는 말은 안 해요. 조금 경원하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조금 멀리하는 걸 경원, 존경하는 경외하고 멀 경원이 맞아요. 이별은 조금 경원하고 존경하면서도 멀리하는 거죠. 따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육아와 도가의 그 둘이 있는 거 참 우리한테는 큰 다행이죠. 200과 두보가 둘 다 있는 거. 선생님 항상 저 뵐 때마다 많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적당히 알아야 하고 적당히 무식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선생님 말씀이 거의 이렇게 잘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 시를 원문으로 보니 달랐다 이런 부분이 계시는데 그걸 좀 저희들한테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적당히 알고 적당히 무식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 얼굴 내가 그래요. 김생 얼굴을 그래요. 눈이 너무 밝으면 털어까지 다 그리려고 그래요. 그건 너무 아는 거예요. 눈이 적당히 어두워야 돼요. 눈이 적당히 밝고 적당히 어두워야 사물의 윤곽을 그린다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눈이 밝으면 윤곽은 안 보이고 부분밖에 안 보여. 그래 적당히 무식해야 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볼 필요 없어야 되고 적당히 무식해야 되는 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드레르 시를 읽어서 어떤 감명을 받을 때 좋아요. 구절구절 따져서 아주 이잡듯이 따져서 보드레를 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연구서들을 불란서 말로 쓴 거 보면 기가 딱 막혀요. 그거 읽어보면 보드레를 다 그냥 해부해서 죽이고 없어요. 갖다 뒷다리 그냥 다 따지고 있어요. 그건 너무 주식한 거예요. 적당히 무식해야 돼. 그런 건 안 봐야 돼요. 그리고 보드레를 자기들도 이해하면 되지. 뭐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가 돼서 우리가 3학년 때인가 김부구 선생이 보드레를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보니까 시를 읽고 이해하는데 아니 이래 이해하면 될 건데 선생님이 뭐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아. 무식이 용감한 거지. 그래서 내대로 이해하는 거 그 정도는 유익하고 그 세부적인 것에서 꼬치꼬치 따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무식해야 돼. 그래서 적당히 요식하고 적당히 무식해야 된다는 것은 학문 전반에 다 필요한 것 같아. 너무 무식하면 불필요한 노동을 너무 해. 그래서 보드레 시를 이잡듯 고증하는 책이 있거든. 그 원천과 구절을 막 다 따져서 뭐 저게 큰 책을 남겨있다고. 백해무익한 책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학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나치게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공예가 적어요. 이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유식가 있는지 몰라도 그 서울대학교 영문과 누가 200 전집을 다 번역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번역하고 하면 좋은데 200 전집이 아니라 200에 대해서 그렇게 치밀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따구 책을 써낸다면 그건 좀 지나친 거죠. 그리고 그 200에 대해서 충실하게 읽고 번역하는 사람이 200에 주는 감흥을 많이 쇠퇴시 할 수 있고 만약 그걸 읽고 200을 이해하면 그거 안 읽고 그냥 이해하는 게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를 보는 독특한 관점이 계신데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문학사, 세계 문학사 전체에서 그렇죠. 그 인문과 네. 임무와 사명이 무엇이냐를 가장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시를 그렇게 보는 관점이나 감수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방해 전파 때문에 하나는 공부를 너무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문제는 나는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내가 뭘 알겠나.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그게 잘 발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누구든지 다 느낌이 왔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내가 본 게 잘못이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자기 본 걸 무시하고 누가 뭐 되도 않은 소리를 떠들면 그거 따라가서 아 그게 그러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심을 가지고 본심이 어쩌면 동심이라고 그랬죠. 본심이 동심이고 하늘천자 천심인데 본심, 동심, 천심이 있으면 시도 잘 보이고 그림도 잘 보여요. 그리고 본심, 청심, 동심을 지킬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 문제는. 잡설에 흔들리지 않은 용기. 선생님 질문해도 응? 될까요? 이백하고 이 보들레르의 영향은 굉장히 달랐다고 보던데요. 자기 나라를 넘어서 혹은 문명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백의 당시는 문명권의 동질성을 결국은 이루어냈다면 동지를 만들어냈죠. 네.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거는 그 보들레르를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 상징주의, 뭐 인상주의, 그림 이런 것들은 문명권의 동질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별성. 어떻게 말하면 세계적 보편성을 만들어냈는데 그 보편성의 이면이가 유럽 우월주의고 제국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200은 넘어서기가 쉬웠어요. 보드레는 넘어서기가 더 어려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이게 제국주의의 천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은 누구도 밝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를 그 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그 문화적인 거를 무기로 해서 사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도 의도하지 않게 행운을 본 거예요. 사실은 제국주의대 올 때는 저 기독교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대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기독교. 그래서 올 때는 서양인의 손에 성경이 있었고, 지금은 그 사람들 손에 땅이 있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 응? 그거 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많은 반발을 살 수 있고 하는데, 이 예술, 낭만적 음악이나 인상초의 그림이나 상징주시는 조금도 무리하지 않게, 이게 자기 천병으로 데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같이 오지 않은 놈이 와가지고 데려온 놈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렸어요. 데려온 거 아니야. 의도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유럽 문명권의 우위가 가장 강렬하게 증명되고 있는 게 역시 음악이 아닌가 싶어. 낭만주의 음악은, 그러니까 베토벤이 유럽 문명권의 독주와 위대함과 그것을 증명하는 아주 으뜸이고, 어떤 괴수다. 베토벤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럽 문명권이 위대하다는 것을 미켈란젤로와 베토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위대해요. 베토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나날이 확인하지 못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회화의 원품을 볼 수 없고, 사진판을 보면 이미 많이 있는데, 베토벤의 연주는 지금 늘 틀린 만 나온다고. 베토벤을 감복하면서도, 자, 우리가 베토벤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섹스피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성공을 예, 것 같지는 않고. 영국은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섹스피어만 그렇게 팔아먹어요. 그래서 섹스피어하고 인도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소리도 하고, 섹스피어를 우상함으로써 자기 결핍을 모지라고, 또 영국은 우리 영국 것만 안 되게 유럽 전체를, 근데 당대 유럽, 프랑스 거, 독일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고대 그리스 거에 전부 영국 거라고, 그게 우리가 다 이었다고 해서 자기의 결핍을 메웠어요. 메웠는데, 독일은 식민지 통치 이제 하다가 1차 대전에 져가지고 다 뺏기고 그 이상 식민지 통치는 못했고, 프랑스는 오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국보다 훨씬 쉽게 했어요. 쉽게. 그러니까 피를 덜 묻히고. 영국은 조금 그런 좋은 우군이 없어가지고, 좋은 하인이 없어가지고 좀 더 어렵게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해도 보통 사람 실감 없다고. 그러나 이거 인상법 그리며 상징주시는 온 세계 사람이 상징주시를 본등에 열어도 막 일세를 품에서 모두 인상파 그림처럼 그리려고 막 이랬어요. 자, 내 산수시를 그리는 것은 인상파를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풍경화가 산수하고 다르다고. 인상파를 넘어서는 그림이 내 산수화의 중요한 과제예요. 인상파를 넘어서면서 동아시아 전통을 재인식하는 거죠. 인상파의 독주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근처에 동양화라고 그리는 사람도 거의 인상파처럼 그린다고. 서양화처럼 그려. 그러니까 인상파 영향은 골수에 지금 사무치고 있어요. 내가 묘사력과 필력이라는 말을 글렀었는데, 묘사력과 필력은 전혀 달라요. 묘사력은 대사를 옮기는 의미고, 필력은 자기 정신을 나타내는 능력이라고요. 풍경화는 묘사력으로 그리고, 산수화는 필력으로 그리는데, 마찬가지죠. 산수시는 묘사력으로 그리지 않고 필력으로 그리는 게 산수시라고요. 정종의 산수시는 묘사력이라고. 백록담도 묘사력이고 향수도 묘사력이에요. 오랑캐한테 혼을 파는 거예요. 정종을 보면 오랑캐한테 혼을 파는 게 어느 정도로 심한 건가 하는 것을 잘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정종에 그게 아주 우리의 정통적인 거고 뭐가라고 생각하거든. 사람을 속여도 완전히 무슨 범죄, 완전 범죄라고 했듯이 정종 씨는 완전 범죄에 가까워요. 아무 단서도 없고.